네,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들, 이슈, 또 부산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장님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대선이 5일 남았고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이 투표와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건데 국민들의 마음은 이 참 뭐 시원하지도 않고 뭐 약간 좀 편안하지 않은 마음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정책 실종 대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기 대선이 결정된 게 지난 4월 4일 헌재 판결 이후였죠. 네. 약 2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각 당의 후보가 빠르게는 4월 말 그리고 이제 5월 이제 초에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1대 대선 공약집은 어제 나와서 배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빌공자의 공약이라도 공약이 좀 많으면 차라리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약간 진짜 빌공자의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 저 사람은 좀 진정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공약조차도 마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있었던 19대 대선과도 비교가 좀 되는데요. 그때도 대선 공약집이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에 나왔고 네. 문재인 후보도 11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각 당의 이제 대선 공약들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그 이번 선거 임하는 각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라고 놓고 보면 정말 수준이 하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세 차례 TV 토론이 종료가 됐습니다만 네. 이 TV 토론에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세 번 다 봤거든요. 예, 예. 처음이에요. TV 토론을 다 본 게. 예. 근데 세 번을 다 봤는데 한 사람이 유권자로서 제가 너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뭔가 딱 적확한 말씀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유권자들 무시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네거티브도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건 딱 3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고 네. 전 국민과 마주칠 수 있는 4명의 어쨌든 뭐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이렇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 정책의 방향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걸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이번 3번의 TV 토론이 아니었을까라 생각되고요. TV 토론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격이 있는 토론이라고 평가받는 게 이제 그 노무현 네. 후보와 이해창 후보 간의 그 TV 토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다시 봤어요. 예. 다시 찾아서 봤어요. 일부러. 네네. 지금 생각해도 한 20여 년 전인데도 굉장히 품격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존중해가면서 비판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적어도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라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럼 20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서 이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런 TV 토론이었다고 생각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들려있는 얘기가 예. 진보 진영, 뭐 예. 보수 진영, 특히 나왔던 단일화. 네. 이게 그런 프레임만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비판하고 옛날 이야기 꺼내서 얘기하면 또 그거 방어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 정책적으로 오가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우려, 걱정 이걸 아마 국민들에게 더 짐을 더한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 생각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들을 해왔다. 절묘한 선택들을 해왔다. 그게 저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비전도 뭐 정책도 없는 선거 과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더 나은 후보가 누굴까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든지 아니면 6월 3일 있을 본투표든지 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꼭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면 절대 안 그게- 된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더더욱 관심을 갖고 투표 꼭 하셔야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공약집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각 후보들의 지역 공약,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 공약들도 발표가 됐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총장님께서 이제 봤을 때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참 도움 될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했던 대로 해수부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부산에 이전하겠다. 또 해양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하겠다. 물론 이게 공약집에는 100대 기업 이전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회사법원 신설이 뭐 표현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보면 또 내용이 이제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가덕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북구강로 개척과 부울경 육해공 물류 융합 중심지를 조성하겠다. 북구강로 중심지 개발을 또 핵심 공약에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기존의 글로벌 오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네.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금융수도 부산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북한 미 원도심 복합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의 르네상스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라면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그리고 전기요금 차등제 이런 내용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전력 자금률을 고려한 에너지 세계 개선을 하겠다는 추가된 내용이 좀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 글로벌 AI 허브 및 데이터 센터 특구 조성을 하겠다. 북한 야구장 건립 내용도 있고 국제 경제 자유 구역 이를 설치하겠다는 내용. 세계는 보통 글로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부산 서울권 저비용 고속철도 도입을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이 저비용 고속철도는 지난 총선 때도 제시했던 그런 공약인데 약 3만 원대의 저렴한 저가형 고속철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발표가 된 이제 공약집들을 짚어주신 거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신선해 보이는 공약보다는 기존의 공약을 다시 제시하거나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각 후보들의 특징적이거나 좀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공약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 TV 토론에서 그 HMM의 부산 이전에 대한 공방들이 좀 오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현실성이 없다. 민간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차 부산 이전을 반드시 시행할 거다라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정부 지분이 높아서 뭐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뭐 부산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부 지분이 높아서 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기능을 높이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힌 건데 실제 이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될까를 단순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고라도 그간 대선 공약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이 해수부 이전과 HMM의 실제 이전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번 TV 토론에서 저는 유일하게 정책적 공방이 오갔던 게 에너지 관련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나 전력 자금률 기준의 요금제 도입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될 거고 네. 만약 당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공약했다 그러면 만약에 뭐 당선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아마 시민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도가 높았던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건립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시민들의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예. 또 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끌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저가형 고속철 도입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로 가지고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이 낮아지는 거 오케이. 예. 근데 이동 시간이 만약에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사실 이 고속철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새마을 아니면 요즘 뭐 KTX 이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철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어떤 제한된 노선의 저가형 고속철이 얼마나 투입될 수 있을지도 여기에 대한 해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공약을 보면서요. 네, 네. 자, 이 TV 토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가 HMM은 반드시 부산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좀 있어서 총장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5대5겠죠.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근데 5대5. 네. 이러면 시민들께서 또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5대5.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요거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킨 대선 공약이 없어서 예. 산업은행도 사실 뭐 TV 토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결국 안 됐는데 다만 이제 조금 51%로 볼 수 있다면 네. 일단 이게 정부의 권한이 좀 센 어쨌든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국회가 반대하기 어려운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 만약에 집권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힘을 가졌을 때 만약 추진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지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14일 유세 이후에 이 HMM 부산 이전 발언 후에 노조 반대가 있다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비판도 야당에서 특히 이제 뭐 2당 3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27일 3차 토론회에서 이 HMM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으로 반드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산을 해운항만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마중물 같은 게 HM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해운 물류 회사를 부산에 집중시키는 게 부산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은 그래서 공약집에 이렇게 빠졌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단순히 그냥 옮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양 중심 도시 부산 또 이게 부산을 보내야만 해양 물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는 게 조금 뭐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솔직히 이 부분들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다만 대기업 이전도 중요한데 이 기업 이전만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사실 해양 수도 뭐 해양 중심 도시 그러려면 해수부 이전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플랜들이 과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예. 그 위원회가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로드맵을 내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대선 공약의 가능성이 높아지냐 아니면 떨어지냐를 뭐 가늠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제 뭐 TV 토론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한 51%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뭐 공약집에서 뺐다든지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그냥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일단 51%의 가능성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안 그러면 대국민 사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뭐 민주당은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예. 자,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되면서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투표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 예, 맞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죠. 예.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될까 말이야. 보통 한 77% 지난번 대선 때 예. 예, 그렇게 보면 여전히 4분의 1은 투표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막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저는 뭐 결정을 한 8, 90%는 결정을 다 하셨어요. 한 90%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유동층은 10% 미만으로 봐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유권자 뭐 누구를 지지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하나만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결국 투표하는 시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이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늘 소외돼요. 근데 노인 관련 정책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투표하지 않는 투표율이 낮거나 아니면 뭐 투표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결국 현장으로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물리적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 권력과 권한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이걸 결정할 수 없어요. 또 탄핵 찬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거리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나가서 추위에 떨고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투표는 합법적인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국민들이 직접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정 안 되면 무효표 만들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것도 의사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 무효표가 일정 비율을 높게 나왔다. 이건 이 후보들에 대한 지시하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정 지지할 후보가 없어도 가셔라. 가셔서 가서 무효표를 무효표를 만드셔야지. 만드시더라도 투표를 안 하셔라. 가시면 안 된다. 예, 꼭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들의 생각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최선의 선택을 할 거냐, 뭐 차선을 할 거냐 하는데 네. 저는 투표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악을 선택하지 않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그게 차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가 투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네.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 않아서 무효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여형 무효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표가 안 가셔서 나요. 네, 무효표를 만드셔야 된다. 만약에 진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고민이 든다고 하셔도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TV 토론에서 그래도 좀 이야기가 설왕설래했던 게 차등 전기 요금 관련이었거든요. 근데 네. 후보들이 지역별로 차등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지난해 이제 통과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요,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이 한전에서 생산자 구매를 하는 도매 시장은 올해 원래 이제 차등 요금을 시행하게 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에 소매 가격, 즉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력 요금을 지역별 차등을 도입하는 요금을 도입하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3분할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지금 1단계 적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3분할 적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일단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 우려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요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차등 요금에서 지방을 낮춘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건데요. 또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원전과 같은 발전소를 보유한 이런 지역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비해서 낮은 전기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건데 일단 뭐 주요 후보들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대체로 이 차등 요금제 적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게 뭐 산업용이 됐든 가정용이 됐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걸 동의하고 있는 편이라 좀 다행스럽긴 한데요. 일단 차등 요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 요금 차등을 통해서 서해나 남해안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이긴 합니다만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에 굉장히 유리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 유리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김문수 후보도 공약집에 포함은 물론이고 부산 지역 공약으로도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차등용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전력 수급률에 따른 부분, 자금률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동일 요금 체계가 지방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발전소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 투자 능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차등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나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등 요금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궁금한데 예. 아무래도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그런 접근이야말로 차별이라고 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을 보유한 부산의 전력 자급률이요 지난해 기준으로 17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 웃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전력 자금률이 가장 낮은 대전은 3%, 서울은 10%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같은 전기요금을 지불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같은 요금제 혹은 비수도권을 한 지역으로 묶는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이거 설명 못 합니다. 왜? 당연히 불합리한 요금제니까. 그렇죠. 시민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정밀하게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AI 시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전라권에 뭐 호남권에 또 남해안에 이렇게 짓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도 부산권에 부산 경남에다가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전기요금이 싼 지역의 투자 용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이미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상당수의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산물할 방식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력 자금률이나 또 최소한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력 자금률이 좀 불합리하면 최대한 이게 이제 전력이 공급되면 어딘가 하나 모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걸 예. 모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모선별 가격제 도입도 해야 된다. 안 되면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오는 지점을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는 그것도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문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밀한 가격 체계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역이 역차별받는 방식은 안 된다. 예.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의 전력 자금률 뭐 170%라는 것도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럼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와가지고 맞습니다. 다 같이 이 위험 부담을 좀 나눠 가지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이거 그냥 뭐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 간 갈등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세분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부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조치가 늦어졌잖아요.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문제는 빠르게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 거기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자동요금제 도입해야 된다. 산문화는 안 된다. 네. 지역을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해당 부처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거 때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부산시 등에서도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국회와 새 정부에다가 이 당신도 공약한 거니까 분명히 지켜라. 이건 누구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새 정부 의지 그리고 부처의 태도 변화인데 아무래도 이제 장관들이 바뀌게 되면 정부의 이제 입장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의 움직임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무조건 낙관적인 건 안 된다. 당연히 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단순히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지역 경쟁력 또 균형 발전 이쪽의 관점에서 합리성에 기초한 접근을 시행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나눠볼 얘기는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협상 관련 내용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부산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해서 불편이 가중됐는데 그나마 타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해마다 이제 시내버스 이거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긴장감이 높아져요. 네. 계속 예. 갈등이 많고. 또 올해는 처음으로 9시간 동안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이게 유례가 없던 일인데 네. 시민들 잘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쪽에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가 근데 정작 서울은 유보되고 부산은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 노사가 협상을 추가로 이어가면서 이제 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 정년을 63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에 이제 극적 타결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서 합의된 건 다행스럽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늘 막판에 가서 타결되고 그래서 시민들은 내일 아침 버스 못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준공영제 체제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부산시가 늘 이때 보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 뒤에 물러서 있긴 한데 빠져있는, 네. 그래놓고도 꼭 협상을 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꼭 비토를 놔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최종 입장이 바뀌는 거 부산시 이렇게 해도 되나? 시민들 입장에 당연히 반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부산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시를 좀 비판하고 질타하고 이러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진호위에서 시를 보고 비판을 한다? 이게 쉽지 예.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사 양측 다 자기들의 안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수차례 회의를 이어가면서 자기들의 안을 이제 빼는 작업들을 서로 양보하는 작업들을 해서 파업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네. 하려고 노력들을 계속했는데 이 합의안을 극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걸 수용 여부를 밝게 될 부산시가 이석해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서울 등의 협상 과정만 지켜보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이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질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당신들 주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준공영제지 않느냐.
결정은 시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해마다 협상을 할 때마다 이제 일종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형제다 보니까 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까지 네. 가능하다 아니다 이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사 협상 과정에서 이 범위를 넘거나 하면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가 거기서 우리는 받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영제라고는 하지만 민간 회사인 버스 회사와 노조 간의 협상에 시가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결국 가이드라인은 시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약정의 협상 과정에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렵다. 이런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늘 부산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제일 먼저 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 눈치를 봐요.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가도 서울시가 만약에 올리면 같이 올리거나 내리면 내려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파업을 이제 유보했는데 부산 시민들 영무도 모른 채 9시간까지 갔으니까 2,500대 버스가 움직이는데 200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나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